반갑습니다. 앞으로 바싹 한 2주 반 정도 같이 이제 일반생물 2를 같이 수업을 하게 된 것을 반갑고 환영하고, 그래서 첫 이 수업 자체가 좀 재촬영을 하는 건데, 파일이 망가지게 되면 한번 이렇게 녹화하다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너무 허탈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자, 어쨌든 제 온라인 여름 계절학기 역시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하게 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동영상을 통해서만 저랑 접하게 주로 이제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기본적인 제 정보이고, 제가 있는 곳은 이제 과학관 413호이고, 혹시 저를 대면으로 만나고 싶은 이런 사안이 있으시면 일로 찾아오시고 미리 연락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제 이메일은 이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똑같은 이메일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뭐 연구실 전화번호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 셀폰을 사용하셔서 문자를 보내신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카톡을 뭐 보내신다든가 하는데 사용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시면 되고, 교재는 3개를 이제 주교재 1, 2, 3으로 해서 강의 계획서는 이렇게 놓았는데, 주교재 1은 뭐 어차피 일반 생물학은 학교 차원에서, 과 차원에서 요 캠벨 바이올로지 포커스 이 세컨드 에디션을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근간을 이렇게 요것을 골자로 해서 하긴 하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서 많은 이제 특히 생명과학 개념과 현상이 요것 이 책도 이제 뭐 그림 같은 걸 참조한다는 얘기죠. 주로 어차피 내용이야 원래 제 주관대로 내용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명의 원리 역시 좀 많이 그림을 이제 여기서 발췌를 하고, 요 3개가, 그래서 3개를 전부 다 주교재로 이렇게 일단은 올려놓긴 했으나, 이것이 뭐 다시 말하면 교재 자체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사실 필요는 전혀 없고, 강의 내용과 강의 동영상, 그 다음에 보조로 올려놓는 강의 요약, 요것만 가지고 사실은 뭐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굳이 사고 싶지 않은데 책을 굳이 사야 되느냐, 그런 일은 아니고, 뭐 어차피 있는 책 가지고 전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책은 하나도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반 생물학 책 하나를 장만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 뭐 캠벨 바이올로지 요것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요것은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말로 꼭 봐야 되겠다라면 이것을 사용하셔도 되고, 뭐 이거 역시 한국말로 되어 있는 책이니까 아무거나, 사실 아무거나입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은 이제 온라인 강의, 뭐 어차피 온라인 강의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2가지 옵션이 사실 있겠는데, 온라인 강의라도 줌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이 줌을 왼손으로 쓰려니까 잘 안 써지네. 오른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줌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딱 원래 정해진 우리 수업 시간 3시에 딱 모여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겠으나, 그것에 대한 장점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장점보다는 그것에 대한 단점이 먼저 보이는 것은 뭐일까, 개인적으로. 어차피 온라인 강의로 하는 거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들어와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가 학생이라도 난 그것이, 물론 그것이 이제 여름 계절 학기라서 워낙 매일 수업이 있고 인텐시브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점이 많이 약간 이제 희석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그래서 이제 이 대신에 동영상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을 해서 그것을 이제 유튜브 제 개인 채널에, 이것을 제가 이제 주로 일반 생명과학의 이해를 주로 이제 정규 이제 학기에는 가르치는데,
주로 그런 식으로 해오던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 그 그것에 대한 유튜브 채널 동영상 파일들에 대해서 스노보드에다가 숙대 스노보드에다가 요 URL을 이렇게 올려놓는 식으로 이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냥 생략을 하기로 할 작정이고, 기말고사는 이제 성적이 이제 비대면 수업이라서 절대 평가로 되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유리한 점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기말고사는 마지막 수업인 7월 29일 날 시간은 추후 협의 후 결정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제 수요일 저녁 오늘 왜 이러지? 너무 쇼크 먹어서 그러나? 글씨조차도 안 써지네. 저녁 오후 6시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하는 방식은 한 6시부터 최대한 한 9시 정도까지를 시간을 주어서 MP 오늘 정말 이상하다. 그렇게 볼 생각인데, 시간 자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괜찮다면,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것으로 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좀 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시험 방식은 이제 오지선다형과 주관식 문제가 기출 문제를 지난번에 겨울학기 때 1년 전인가 2년 전에 겨울학기에 제가 일반생물학 2를 계절학기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 기출 문제를 제가 곧 이제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스노보드에다가. 그래서 이 오픈북 형식으로 모든 것을 다 참조하셔도 되고, 심지어 이제 인터넷 검색까지도 이제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천천히 여유 있게, 그래서 이렇게 길게 시간을 일단은 드리는 것이죠. 이 시간을 다 사용을 꼭 해야만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찍 끝마치고 나가시면 뭐 더더욱 좋고, 그래서 이 줌 화상회의 접속을 통해 가지고서 온라인 시험을 이제 각자가 전부 카메라를 켜 놓은 상태로, 좀 더 이 세부 사항은 그래서 모두가 가능하다면 이 줌 화상회의 접속을 할 때 화상회의 접속 자체는, 카메라를 켜는 화상회의 접속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전부 사용을 하시고, 시험지를 띄우는 그 매체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그 파일을 이용을 해서 하면은 깔끔하게,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의 그 화면을, 컴퓨터 화면과 여러분의 옆모습을 비추면서, 그렇게 되면 별 문제 없이 이제 시험을 잡음 없이 치를 수 있다라고 경험상 이렇게 확인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출석은 일단 각자의 동영상 수업을 각자가 알아서 스케줄에 맞게 들으시는 거니까, 수강을 하시는 거니까 그 각 해당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다가 요 댓글 코멘트 섹션에다가 그냥 이름과 학번을 이제 남겨놓는 방식으로 출석 체크를 뭐 이렇게 대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노보드에다가 요 강의 요약 PDF 파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수업 강의 동영상 유튜브 링크를 올려놓고, 공지사항이 있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 다음에 시험 자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 자료. 그래서 기출문제 하나 이렇게 올려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이 진도 계획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이, 오늘 그래서 식물의 구조와 생장에 관한 이 교과서, 주교과서 1의 28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만, 거기에 좀 더 많은 살이 붙은 내용입니다. 이 식물에 관한 이 챕터가 그러니까 4개의 4주치의 일반적인 이
어, 학기 정규 학기에서 4주에 해당하는 내용에 걸쳐서 식물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약간 그런데 이제 언제나 일반 생물학을 하면서 식물에 관해서 거의 다루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가능하면 요 세 개, 네 개 챕터를 3주 차의 강의 분량으로 사실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해서 먼저 별 인기 없는 식물을 먼저 이렇게 처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 귀에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는 동물에 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나갈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제가 생물학을 어, 원래 대학교 다닐 때 학부에서 경제학을 하다가 한 3학년 1학기 정도까지 다니다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과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서 예, 그런데 이제 전과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부랴부랴 빨리 마치고 미국을 유학을 가 학부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생물학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나마 생물학이 제일 쉬울 것 같아서 문과생이 그나마 외우는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알고 보니까 생물학 자체도 전혀 외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뼈저리게 깨닫게 돼서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 학부 유학을 이제 가서 식물학과 동물학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 기로에 섰는데 가자마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과를 식물학과가 동물학과가 두 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학교는. 그냥 저 자체도 사실은 얼핏 생각하기에 동물이 워낙 너무 친근하고 얼핏 책을 뒤져봐도 동물은 그나마 조금 머리에 들어오는데 식물은 그냥 걸치면 아프고 영 그냥 짜증나는 그런 분야더라고요. 근데 어쩌다가 식물학과를 학부를 전공을 하게 돼버렸어요. 왜? 두 이제 각자의 학과 이제 지도 교수님들이 따로 이제 동물학 지도 교수, 식물학 지도 교수님을 먼저 각자 상담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찾아가서 첫 학기에 이제 시작이 찾아갔는데 식물학과 지도 교수님이 워낙 너무 사람이 좋으신 거라 친절하고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가나 너 하는 식으로 뭐 그렇게 해서 일이 결국 이렇게까지 풀리게 됐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식물의 분자 생물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는 저조차도 아직도 식물보다는 동물이 훨씬 더 이렇게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정보를 접하다 보면은 훨씬 더 편하게 와닿고 왜냐면 내가 동물이니까 그래서 일단 그러한 문제점 일반 학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라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식물에 대해서 어떤 훨씬 친밀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음에야 그렇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이제 해치워버리고 또는 그 와중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식물에 대해서 조금 덜 거부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안 그랬다가 나중에 이것을 뒤로 미뤘다가는 생략되기 일수이고 그 다음에 여러 면에서 부작용이 많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개인적인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러한 방식으로 동물의 주로 이 일반 생물학 1과 2가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이냐 라고 우리가 일단 무엇을 뭐가 다르지? 이것이 화학을 이제 무기화학과 유기화학을 둘로 쪼개서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 자체도 워낙 생물학이 기니까 분야가 많으니까 그냥 편의상 이렇게 쪼개서 1과 2로 편의상 하는 것이다. 이 화학을 무기와 유기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일반 생물학 1과 2로 나누는 이
논리적인 근거는 경제학을 해본 본 일인으로서 이것은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이 경제학과를 들어가면 미시경제를 먼저 1학기 때 배우고 경제 원론을 배울 때, 그 다음에 2학기 때 거시경제를 배우게 되거든요.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 미시경제에서 미리 배우는 원래 아주 세밀한 마이크로 스케일에, 그것을 이제 영어로 미시경제를 그래서 마이크로 이코노미라고 그러고 거시를 매크로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토대로 그 기본 이론과 거기서 배운 이론과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들을 토대로 거시경제에서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마치 나무를 먼저 공부하고 큰 숲을 보는 것과 같은 뒤에 가서, 이 생물학도 마찬가지로 이 생물 1에서 그런 작은 자질구레한 뭐 분자 수준의, 세포 수준의, 유전자 발현 수준의 그런 세포 신호 전달 수준의 그런 것들을 일단 먼저 개념을 확립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전체적인 아주 큰 이 개체군 수준, 생태계 수준에서 살펴보는 그런 차원의 이 구성으로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물학 2는 사실은 무엇을 중점으로 하게 되느냐? 동물로 친다면은 이 기관계를 이제 들여다보는 그것이 이제 주된 관심 사안이 될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대표적인 기관계들, 소화기관계, 순환계, 호흡계, 무슨 면역계, 그다음에 신경계, 그다음에 근육계, 뭐 이러한 것들을 주로 이제 살펴보는 것을 주안점으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안으로 식물부터 시작해서 식물의 전체적인 기관과 기관계와 그것들을 사용을 해서 식물 전체와 식물이 환경과 어떻게 적응을 해서 환경과 반응을 하는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이제 1, 2, 3, 4장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식물 종이, 이 미국 돈 달러는 이렇게 되어 있대요. 뭐 몰랐었는데, 면, 목화라고 하는 면, 그다음에 아마 섬유로 이제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중국 한 2000년 훨씬 된 이전에 이미 종이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방법을 중국인들은 터득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을 이용하는 측면 중에서 한 단면을 일단 상기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이 일단 식물에 대한, 식물을 이제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데 대한 약간의 조금 더 개인적인 흥미 유발을 해보고자 하는 아주 얄팍한 꼼수 도입입니다. 두 번째 꼼수, 로마네스코 브로콜리라고 하는, 브로콜리하고 매우 비슷한, 보통 흔히 일반적으로 로마네스코라고 이제 불리는데 브로콜리와 비슷한데 맛이 조금 더 마일드하다고 합니다. 먹어본 일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로마네스코 브로콜리가 유명한 이유는 일단은 이 브로콜리하고 콜리플라워를 교배를 통해서 탄생을 했을까라고 몰라요. 뭐 그랬을 것 같긴 한데 한 약 서기 1600년 전 정도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재배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같은 정도의 그런 이 채소는 사실은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재배가 됐었다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비교적 이 로마네스코 브로콜리는 비교적 훨씬 후대에 탄생하기 나온 작물이기 때문에 이 정황상 아마도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접붙여서 교배를 하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 장의 말미에 결국은 인위적인 그런 교배에 의한 새로운 작물의 탄생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제 끝맺음을 하게 되는 주제인데, 이거 역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인데, 이 생김새가 요 콜리플라워나 브로콜리의 이제 꽃 부분보다
매우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요 구조는 이제 일종의 프랙탈, 완전한 프랙탈 구조는 아니지만 거의 프랙탈 구조를, 프랙탈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큰 것들이 아주 작은 그 전체적인 모습 자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형식을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프랙탈 구조의 예가 두 개가 이제 기하학 같은 것에서 이런 식으로 프랙탈 구조를 우리는 이제 또 만들어 볼 수가 있고, 이것도 하나의 그런 프랙탈 구조의 예인데, 그런 면에서 이 로마네스코 브로콜리 역시 하나 일종의 근사한 프랙탈 구조에 접근하는 희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멀쩡한 무슨 우리가 도형을 만든 것도 아니고 멀쩡한 식물의 이제 꽃 부위가 이렇게 무슨 프랙탈 구조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게? 아니 어떤 조회에 의해서 이들은 이러한 거의 프랙탈 비슷한 구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좀 궁금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프랙탈 구조 비슷한 이것을 보여주는 요 부위가 무엇이냐 하면은 일종의 이제 한국말로 꽃차례라고 해서, 꽃은 꽃인데 꽃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뭉쳐서 집중해 있는 것을 영어로 inflorescence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이것을 꽃차례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 그러한 꽃 조직을 만들어내는 요 분열 조직 메리스템이라고 해서 동물의 일종의 이 줄기세포 부위와 비슷한 그런 조직이 식물에 있는데, 이것이 이 로마네스과 브로콜리에서는 이 분열 조직이 이렇게 브랜치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분열 조직에서 이렇게 생장을 이렇게 유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적인 형태로, 마치 반복 나선 형태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쪽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오래된 형태의 그런 분열 조직들이 있고, 여기가 작은 요 부위가 훨씬 더 좀 최근에 생긴 그런 분열 조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프랙탈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사실은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얘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식물이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무슨 그런 인플로레센스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또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조직인 메리스템이라고 하는 분열 조직, 동물과 다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도입부. 그럼 이제 구성 자체를 한번 실제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데 또 한 번 도입부를 계속, 식물, 동물 둘 다 사실은 다세포 개체입니다. 그런데 식물이 동물과 특별하게 다른 점을, 구분적인 특성을 몇 개를 이제 보기로서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첫 부분의 강의 요약에서. 그런데 이 중에서 그 중에서 적당하지 않은 것을 한번 우리가 맞춰봅시다. 셀룰로즈. 식물은 동물과 다르게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만이 다세포 개체 중에서, 다세포 개체 이 그룹들 중에서 동물만이 세포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식물도 가지고 있고 균류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말이죠. 근데 이제 식물의 세포벽은 셀룰로즈라고 하는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반 생물학 1에서 이미 확인을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이제 이것이 셀룰로스에 이루어진 세포벽이 동물과 식물을 이제 구분을 짓는 하나의 특성 맞겠죠? 그렇죠, 맞지요. 그래서 식물 세포는 그런데 조금 더 그것을 일반 생물학 1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볼 것 같으면, 세포벽도 두 가지 종류의 세포벽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1차 세포벽이라고 하는 이제 식물 세포가 응애하면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1차 세포벽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세포벽은 순전히 셀룰로즈라고 하는 물질. 셀룰로즈는 무엇입니까? 포도당이 포도당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해서 포도당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이것이 하나의 포도당이라면 그 옆에 또 포도당, 또 포도당, 또 포도당, 또 포도당 하는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셀룰로이드. 그런데 동그라미로 그리면 안 되지. 아니, 네모로 그리면 안 되지. 똑같은 포도당이니까. 똑같은 포도당인데 포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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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당 이렇게 하는데 녹말도 역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셀룰로즈와 녹말은 둘 다 똑같이 이 포도당들로만 이루어진 중합체인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이 결합을 이제 성사시키는 이 결합 자체의 이 구조가 다르죠. 이 셀룰로즈를 이루는 것은 베타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하는, 서로 간에 이 두 개의 포도당들이 서로 간에 이제 마주보는 이렇게 인접한 포도당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놓여 있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놓여 있는 것이 베타 글리코시드 결합인데, 반해서 녹말을 이루는 요 글리코시드 결합은 포도당들이 같은 방향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게 되는 그러한 글리코시드 결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알파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좀 더 일반 생물학 1에서 봤던 리뷰 복습입니다. 일반 생물학 2 시험 볼 때 이거 필요해? 아니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일반 생물학 2라는 이 내용 자체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무엇이 이제 정보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질 때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게 뭐였지?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과거로 돌아가게끔 해서 과거로 회귀해서 체크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1차 세포벽인데 2차 세포벽은 전혀 다른 물질인 리그닌이라고 하는, 리그닌에 관해서 리그닌이 화학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것은 이제 이제 생리학을 듣게 되면은 보게 될 것이고, 일반 생물학 2에서는 이것을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셀룰로스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딱딱한 물질이고, 그래서 2차 세포벽으로 두껍게 보강이 된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식물 세포는 훨씬 더 이제 견고한 그런 강도를 유지하고, 그래서 이제 나무 같은 목질 부분들은, 딱딱한 나무들은 전부 이러한 리그닌으로 보강이 된 2차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두 번째, 식물의 특성은 자가 영양 생물이다. 자가 영양 생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의로. 이 오토트로프라고 하는 자가 영양 생물의 이 표준 정의는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이것을 변환시킬 능력이 있는 생물이 전부 오토트로프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유기물을 사용을 해야만 되는데, 왜냐하면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훨씬 복잡한 고분자 물질을 구성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이 바로 이제 유기물들인데, 유기물의 정확한 정의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 그래서 유기물들은 고분자 물질들을 왜냐하면 탄소는 이 공유결합에 의해서 훨씬 자기들을 복잡하게 계속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쌓아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물은 유기물을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복잡한 유기물을 구성을 하고 있는 화학 결합들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할 것이고, 왜냐하면 그 이화작용에 의해서. 그럼 그 방출된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의 필요한 에너지 ATP라는 것을 합성을 하는데 그것을 전용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뜬금없이 갑툭튀 에너지를 어디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 누구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오토트로프라고 하는 자가 영양 생물은 희한하게도 이 유기물을 무기물로부터 합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박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태양을 위시한 빛에너지를 사용해서 무기물,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유기물인 포도당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신박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생명체들을 우리는 종속 영양생물 헤테로트로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유기물부터 시작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슬픈 운명. 그래서 유기물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 외에는 그 유기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흙을 아무리 뒤집고 있어봤자 그 흙 속에서는 유기물질을 쉽게 말하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흙 파먹고 살 수 없고 그래서 이 종속 영양 생물들은 불행히도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선 다른 생명을 범해야만 다른 생명체를 그러지 않고서는 유기물을 얻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오토트로프로 자가 영양 생물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마치 신선처럼 이슬만 먹고 사는 신선처럼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변환을 시킨 다음에 그 유기물을 자기의 음식물로서 그것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차이가 바로 식물과 동물이죠. 그래서 다시 하는 뭐야 이거 이 자가 영양 생물이라는 거 역시 이 식물을 동물과 구분지을 수 있는 특성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동이 불가능한 붙박이 개체. 보통 우리가 이제 식물학자로서 연구 과제 제안, 연구비 따기 위해서 연구 과제 제안서 쓸 때 많은 경우에 이거 먼저 막 이동이 불가능한 붙박이 개체, 이 세슬이라는 이 단어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에 훨씬 더 민감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대한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라는 서두를 붙인 다음에 그래서 막 되도 않는 여러 가지 거짓말 섞어가면서 이제 연구비를 따내려고 막 이제 말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결국 식물 하면 일단 이 붙박이 움직이지 못하면 동물, 식물 사실 이 구분이 그런 것 같이 보이잖아요. 동물 움직일 수 있는 식물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동물은 어떤 이 이롭지 못한 환경에 직면하면 뭐 적이 나타났다던가 그럼 도망가면 되고 여기 별로 살기에 적합하지 않네? 그럼 딴 데 가서 살면 되는데 식물은 그러질 못하니 그러니까 일단 뿌리 박은 데서는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적응 기작을 메커니즘을 개발을 하게 되는 또한 그런 특성이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동이 불가능한 붙박이 개체 맞지요라고 할 것 같으나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식물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물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긴 하나 동물이라고 해서 모든 동물이 다 뭐 이동이 자유로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식물은 이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환경 조건에 매우 민감하고 물론 지표면에 그래서 일단 안정적인 지표면의 고정이 필수적이고 그래서 뿌리를 육상 땅 위에서 살게 된 식물은 이 동물 식물 모두가 원래 이 바다에서 우리가 유래를 했지만 바다를 우리의 고향인 바다를 등지고 육지로 나와서 살게 된 그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환경 육지에서 살게 되는 그 환경 조건에 적응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을 개발을 한 것인데 그 딱 고정을 한 그 뿌리 그것은 바로 그 대표적인 그런 적응 과정 중에 하나로서 얻게 된 기관이죠. 그것은 고정뿐만 아니라 그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아주 절대절명의 큰 사명을 또 그것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자
이런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식물의 이름이 한국말로 파리 주걱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래서 비너스 플라이 캡처라고 하는 영어 이제 식물 이름인데, 왜 이들은 육식 동물, 원래 식물은 육식을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물만 먹고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왜 이들은 이런 이상한 운명으로 진화를 하게 된 것일까요? 질소가 땅에서 이제 질소 성분이 땅에 매우 부족한 그런 환경에서 사는 식물들은 단백질 합성을 하고 하려면은 질소가 꼭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니까 질소 성분을 어디서 얻을 데가 없는 것이지. 그러면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다른 동물 잡아먹어야지. 그래서 이런 것을 진화하게 된 것이고, 또 땅 속에 사는 이 네마토드라고 하는 이 벌레들, 질소가 특히 이제 또 촉박하는 환경 속에서 이런 질소 성분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벌레를 이런 식으로 마치 낚시질 하듯이 이렇게 트랩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결국은 고사시켜서 자기들이 이렇게 되는 그런 식물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뿌리의 어떤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이런 벌레들을 잡아서, 요는 무엇이냐? 요 이동이 불가능한 붙박이 개체로서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적응을 하는 그러한 기저귀 개발이 훨씬 더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다라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이것이 왜 답이 되느냐 하면은 동물 역시 이동이 불가능한 그런 동물이 있다라는 얘기죠. 산호 거의 대부분의 이 생활사에서 산호는 동물인데 마치 식물처럼 이렇게 이동이 불가능한 붙박이 개체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그것을 기준으로 식물과 동물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식물은 산소 대신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는 대사작용이다. 그래서 산소 대신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는 대사작용 가지고 있는 거, 물론 식물은 특이하게 이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는 대사작용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식물 세포의 두 가지 주요 대사작용은 물론 동물처럼 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유기호흡을 사용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당을 분해를 해서 ATP를 생산하는 동물처럼 그런 대사를 가지고 있으나, 동물에 없는 그것에 곁들여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엽록초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바로 이 이산화탄소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변환시키는 요 대사작용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대교번이라고 하는 것 역시 식물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동물에서는 이 세대교번이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정자와 난자 같은 그런 생식 세포들은 반수체 세포라고 해가지고서 해플로이드고 해서 이 둘이 다시 접합자로 만나서 이배체인 그런 개체를 다시 복원을 하게 되는 것이 동물의 일반적인 그런 생활사인데, 그런데 반수체 세대에서 요 반수체 세대는 동물의 경우에서 보면은 이제 단일 세포로서 정자 또는 난자라도 아주 제한된 기간에서 반수체 세포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지, 그러한 반수체 세포의 세대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식물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동물에서는 없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식물에서는 이러한 이 반수체 세포의 감수 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만들어낸 반수체 세포들이 그 체세포 분열 자체를 해서 훨씬 더 많은 이 다세포 개체의 상태를
유지를 하고 꽤 오랫동안 그것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식물에서는 이 이배체와 반수체가 서로 교대를 해가지고서 일정 기간 있다가 자 이제 임무 교대를 해가지고서 한동안 좀 너희는 반수체 세대로 살고 있다가 다시 나랑 뭐 교대하자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이것을 이제 세대 교번 alternation of genera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물과 다르게 동물의 경우는 이 반수체 세대가 이배체 세대에 완전히 기생하다시피 해서 단일 세포 외에는 볼 수가 없고 그 이배체 세포의 한 부분으로 잠시 있다가 그들이 수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배체를 복원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인데 그렇지 않고 거의 반수체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식물에서는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도마로 토마토라고 발음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토메이로라고 하거나 아니면 도마도라고 도마도라고 합시다. 도마도의 모식도가 여기 있습니다. 뜬금없이 도마도는 지금 왜 나오는 것이야? 물론 이것을 보고서 이 하나의 식물을 대표하는 개체로서 식물의 각 부분, 몸체의 각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표피 조직, 관다발 조직 이것은 무엇이요? 꽃이라는 건 알겠는데 마디가 있고 곁눈은 무엇이고 또 끝눈은 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이것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으나 주 목적은 그리고 첫 강의의 하이라이트인 자 여기 도마토가 있다. 그래요. 딱 보면 도마도는 도마도다. 보통 식물 하면은 천차만별의 여러 식물이 있는데 종류가 그들이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과연 잘 인지를 하고 사는 것일까? 그런 거 인지하고 살지 않아도 물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긴 하나 하나의 상식으로서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싶어서 꺼내왔습니다. 그러면 이 토마토하고 분류계통이라니? 계통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진화를 언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화라는 개념은 무엇이죠? 얼마나 가장 가까운 과거의 공통조상을 같이 공유를 했었느냐에 따라서 결국 진화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동물과 식물로서 서로 이렇게 너 너무 낯설다라고 같이 바라보고 있기는 하나 옛날 태고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30억 년 정도 하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세균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전부 하나였다라는 하나의 큰 가정하에서 그 후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갈라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진화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일반 생물학 시간에서 얼마나 우리가 깊게 이것을 다룰 수 있었는지 일반 생물학 1에서 진화에 관해서 얼마나 우리가 다룰 기회가 있었는지 약간 의심이 가긴 합니다만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생물학 2에서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깊게 다룰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야만 하는데 여기저기서 찔끔찔끔 이렇게 진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많은 그런 수준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사실은 이 진화라는 것을 튼튼한 토대로 근간으로 하지 않으면 이 모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생물학은 그냥 그대로 진화가 전제로 깔리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생물학도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중요한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 이 그러한 개념에서 진화적인 분류 계통에 입각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몇 개의 대표적인 식물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 누가 가깝고 어떤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식물이면 다 같은 식물이 아니듯이 마치 식물이면 다 같은 식물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면 동물을 마치 사람과 저기 있는 저 말미잘을 그냥 그놈이요 그냥 다 같은 동물인데 뭐 하고 분류하는 것과 같이 듣는 말미잘 되게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몇 개 그래서 이제 보기가 있습니다. 감자, 옥수수, 완두콩, 백합, 벼, 소나무 뭐 이렇게 쫙 있단 말이에요. 이거 딱 보면 일단 토마토하고 가장 가까운 진화 계통상으로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식물은 무엇일까라고 일단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가까운 식물은 무엇이고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토마토 그럼 토마토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자하고 토마토는 어떨까 봅시다. 사실은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감자가 토마토하고 가장 진화 계통상 가까운 식물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토마토와 감자는 엄청나게 달라 보이길 수도 있겠으나 이 친구들은 뿌리에 뭐가 있는데 이렇게 뭐 주렁주렁 알토란 같은 토마토는 위에 뭐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가장 가까운 사실은 토마토와 감자는 같은 과에 속하는 같은 패밀리에 속하는 진화 계통 분류상 식물들입니다. 옥수수는 어떨까요? 옥수수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옥수수는 토마토하고 감자하고는 또 뭐가 다를까라는 얘기죠. 이들은 토마토와 감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떡잎 식물이라고 하면 이 옥수수는 외떡잎 식물이라고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약간 조금 다르죠. 그러면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은 도대체 전체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 중에 어느 그룹에 지금 속해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또 사실 생기지 않겠어요? 콩은 어떻고? 완두콩. 이 가든 피라고 하는 이 완두콩. 쌍떡잎 식물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감자, 토마토, 완두콩 이들은 전부 이 쌍떡잎 식물이라고 하는 그룹에 속해 있고 약간 그들과는 약간 살짝 다른 옥수수는 외떡잎 식물의 일종이다. 얘는 뭐야? 이 백합이라고 하는 이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잎이 잎맥이 사실 하나의 힌트를 알게 드릴게요. 잎맥이 이렇게 흰 줄로 이렇게 완두콩이나 감자나 토마토처럼 잎맥이 이렇게 있을 때 막 잎맥이 이렇게 서로 갈라지는 형태로 방사 형태로 되어 있는 식물들은 전부 이 쌍떡잎 식물들이고 잎맥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하게 나란하게 있는 식물들은 외떡잎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요 백합도 옥수수와 같이 외떡잎 식물에 속해. 벼도 마찬가지고요. 벼 역시 제가 식물학을 전공을 한다고 이제 자부를 하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공부를 해오긴 했으나 분자생물학이라는 아주 좁은 분야를 공부하다 보니까 실제로 식물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식물 분자 육종 사업단에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때서야 처음으로 최근 그 근접한 5m 이내에서 벼라는 식물을 처음 살아있는 벼를 추수하기 전에 벼 식물을 5m 이내에서 바라본 게 5년 전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벼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벼 역시 옥수수와 백합과 마찬가지로 외떡잎 식물입니다.
얘는 뭐죠? 소나무. 소나무는 이들과는 어떻게 됩니까? 소나무는 쌍떡잎, 외떡잎 이들과는 조금 또 다른 쌍떡잎, 외떡잎 식물들은 전부 다 씨가 있는 종자식물이거든요. 종자식물의 또 다른 이름은 속씨식물이라고. 씨가 속에, 그러니까 이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서 꽃을 피우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소나무, 무슨 뭐 전나무, 잣나무 이런 침엽수들은 전부 그런 씨가 속으로 들어가 있는 속씨 식물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 있는, 그래서 겉씨 식물이라고. 이들은 진화적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종자식물과 겉씨식물은 두 개, 옛날에 가장 가까운 이 두 그룹이 가장 가까운 과거에 공통조상을 공유를 했었던 식물들이겠죠. 그래서 이 겉씨식물들은 이들은 꽃을 이렇게 피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다른 그룹에 속하는 것이고, 이 나는 약간 조금 종자식물 중에서 종자식물에 속하면서 이제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이 분류를 할 때 쌍떡잎 식물 중에 일종이면서 그들과 쌍떡잎 식물 중에서 이렇게 또 갈라지게 되는 그런 그룹이고, 그래서 일단 이들은 당연히 꽃을 피우는 속시 식물은 맞는데, 그러면서 쌍떡잎 식물 중에 일종이면서 또 다른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 식물들입니다. 단풍나무, 나무긴 나무나 역시 속시식물, 꽃을 피우는 종자식물들이고. 이건 뭡니까? 이 고사리라고 하는, 펀이라고 하는 식물들은 이들과는 또 완전히 다른, 훨씬 더 원시적인 그런 식물들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보다 훨씬 더 원시적인 식물인 이끼가 있어요. 이끼. 이 이끼들은, 그래서 이들을 제대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이들의 분류의 근간은 뭐냐면은 언제 육지로 올라오게 난 다음부터 이렇게 분류를 여러 가지 하게 되는 그런 기준이 성립을 하는 것인데, 자, 옛날에 처음에 식물의 공통조상,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식물의 공통조상이 있었겠죠. 그들과 갈리게 되는 것이 요즘 막 4대강을 퍼렇게 물들게 되는 그 원형 중에 하나인 녹조류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들은 어디까지나 이제 단세포로서 거의 이제 남게 되는 것이고, 이들과는 다르게 육상으로 올라와서 살기 시작한 첫 주자들이 바로 이 이끼류입니다. 이들은 그러나 육상으로 올라와서 계속 살면서 뭐 그다지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지. 육지로 올라오면서 물에서 살 때와 다르게 식물들이 있어서 가장 크게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물을 얼마나 잘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얼마나 잘 이제 땅에 고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 둘 다 뿌리가 제대로 발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끼류라는 것은 일단 물의 확보와 그런 고정이라는 측면에서 뿌리 자체가 그다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물도 표면에, 습한 표면에서만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것이고, 뿌리를 깊게 박아서 물을 쭉쭉 빨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이끼들은 그러다가 거기서 조금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분리를 한 것이 바로 이 고사리류들로서, 이들은 그나마 조금 훨씬 더 근사한 뿌리 비슷한 것들을 받고, 그래서 이제 물을 확보를 하기에 훨씬 더 좋게 잘 적응이 되어 있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끼와 고사리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관다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을 확보하는데 그냥 되는 대로 표면에서 이렇게 흡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살다가 좀 더 체계적으로 물을 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가 탑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관다발이라고 해서 마치 파이프라인처럼 이 송수관을 식물 안에다가 이렇게 박아 놓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로부터 통해 가지고서 이것을 이 땅에서 물을 흡수를 해서 모든 이 식물체 각 부위에다가 물을 전부 각 집집마다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듯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마치 동물의 그 순환계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바로 이 이끼류와 그 나머지 다른 조금 더 진화가 된 고사리, 그 다음에 거시식물, 그 다음에 소옥시식물. 소옥시식물의 또 다른 이름은 현화식물입니다.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짓는 하나의 기준이 바로 요 관다발, 베시큘라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고사리와 나머지 식물들을 구분짓는 또 하나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이제는 씨라는 것을 사용을 해 가지고서 이제 생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요 고사리와 나머지 종자식물들을 이제 구분짓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갈수록 또 물론 그러한 이 생식에 관한 특별한 기관을 이렇게 발달을 시키는 씨 같은 것들을 발달시키는 외에도, 예를 들면 관다발도 훨씬 더 이제 현대적인 것으로, 소위 말해서 현대적인 것으로 발달을 점점 진화를 해 갈수록 발달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소나무 같은 침엽수 거시식물들과 이제 꽃을 피우는 종자식물들을 또 구분짓는 요 구분점은 바로 여기서 꽃을 가지고 생식을 할 때 요 씨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씨를 만들어서 퍼뜨리느냐 하는 그 차이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거시식물과 현화식물이 이제 나눠지는 것이고, 그 현화식물 중에서 이제 그 꽃을 피우는 식물 중에서도 이 쌍떡잎 식물이냐 외떡잎 식물이냐 또는 쌍떡잎 식물에서도 난초 그룹이냐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식물들이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갈라져 왔다라고, 그러한 방식으로 식물들이 사실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육지로 올라오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고 분리를 하는. 그래서 육상식물 중에서 관다발식물 정리를 하자면 이 베시큘러 플랜트냐 아니냐. 그래서 요 베시큘러 관다발식물이 아닌 것이 바로 이끼들이 베시큘러 플랜트들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씨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서 바로 요 고사리류들을 이제 제외를 시킬 수 있는, 너희들은 씨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은 식물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씨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 중에서도 과연 이 씨를 가지면서 꽃을 피우는 식물이냐 아니면 씨가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시식물이냐라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 보다 조금 더 발달된 형태, 진화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수하다라고는 얘기를, 진화의 개념에서 이것이 진화적으로 발달이 된 상태라는 얘기가 반드시 언제나 어느 경우에나 훨씬 더 우수한 것이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명심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엔지오스펌이라고 하는 현화식물, 속시식물, 현화식물, 또는 이들은 또 이제 다이콧이라고 보통 이제 흔히를 얘기하는데, 떡잎이라는 것은 이제 씨가 이렇게 처음에 발화를 했을 때 요 식물이 광합성을 제대로 스스로 해서 혼자 밥벌이를 할 수 있기 전까지 양분을 제공해주는 그 저장기관 비슷한 것이 바로 떡잎인데, 그것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쌍떡잎 식물은 요 두 개를 이렇게 싹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외떡잎 식물, 아까 옥수수나 벼 같은 그런 외떡잎 식물들은 그 떡잎이 하나인
것이 이제 외떡잎 식물들이고, 물론 그 외에도 여러 미세한 다른 차이점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떡잎에 관해서 그래서 제대로 된 유다이코트는 진정 쌍떡잎 식물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 난초들이 바로 그 유다이콧에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쌍떡잎 식물이긴 하나, 난초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전형적인 토마토가 다시 나오는 거죠. 전형적인 이런 쌍떡잎 식물의 이 모양은 이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시 말하면 요 쌍떡잎 식물은 사실은 진화 계통성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그런 식물을 우리가 흔히 여기서 보고 있게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다윈이 이제 사실은 요거 자체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첫 강의의 하이라이트인 다윈이 항상 고민을 하던 사안이 있었죠. 이 종자식물이라고 하는 요 엔지오스펌이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진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마치 무슨 폭발하듯이 갑자기 진화를 한순간에 막 다윈의 그 관찰에 의하면 그렇게 폭발적으로 갑자기 빠른 시일 안에 진화를 했다는 것이 수수께끼였던 거죠. 오랜 세월 동안에. 그래서 실제로 친구에게도 그것을 이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아니 도대체 이 종자식물이라고 하는 특히 이 시기에 있어서 요 지질학적인 연대기에 요 시기에 있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많은 종자식물들이, 특히 속시식물들이 이렇게 마구마구 다양화되고 진화를 하게 됐을까? 이게 오랫동안 수수께끼였었는데, 요것을 최근에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학자들이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해가지고서, 원래 처음에 다윈이 예측을 이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그 시기보다 훨씬 더 이 종자식물이 오래 전부터 이제 진화를 했었다라는 그런 새로운 결론을, 정보를 가지고 내렸다라는 것이, 그래서 새로운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식물들의 진화에 있어서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진화를 해오는 것 역시 오랜 세월에 걸쳐서 환경 적응의 과정에 의해서 다양한, 보통 우리가 식물을 공부할 때 여기까지 뭐 속시식물을 얘기도 하고 거시식물도 얘기하고 무슨 지금 뭐 고사리도 얘기를 하고 했으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식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속시식물 중에서, 특히 속시식물 중에서도 그러니까 현화식물, 꽃을 피우는 속시식물 중에서도 유다이코트라고 하는 진정 쌍떡잎 식물에 관한 내용을 사실은 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 그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며, 마치 비슷한 예를 들자면 동물을 공부할 때 사람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사람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동물의 진화 계통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화를 하게 됐다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항상 머리에 두고서 그것을 계속 진도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요 첫 번째 강의의 말미를 요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요 동영상은 뭐야 이거? In 1879, Charles Darwin wrote to his colleague Joseph Dalton Hooker about an abominable mystery in the fossil record. He was perplexed at how rapidly major families of flowering and fruit-bearing plants, known as angiosperms, emerged during the Cretaceous, over the span of just 10 million years. The oldest known fossils of angiosperms date to around 135 million years ago, about 10 million years before this. 좋은 얘기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다가 요 인베드를 시켜놓은 것이니까 한번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다시 관심 있으시면 다시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는 이런 식으로 최근에 다시 화석 기록과 분자 생물학적인 이 DNA 시퀀싱을 가지고, 특히 엽록체 DNA 시퀀싱을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훨씬 오래 전에 이미 이런 종자 생물들이 진화를 했었다라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Explosion of diversity. Now researchers are using tools in molecular biology.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되긴 했는데, 첫 번째 세션을 마치고 곧 이어서 일장의 두 번째 세션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